4장 여기 PPT에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4장으로 그 생각을 하시고요. 4장에는 그 기억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기억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기억 구조라는 것과 이 기억 과정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현상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 구조를 가정하는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기억의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조를 가정하는 그 강조하는 입장도 이 과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용을 하고 있고, 기억 과정을 이제 그 강조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 기억 구조라고 하는 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 과정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기억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 단일 기억 구조를 가정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억의 구조와 과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장 3장에서는 이제 기억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억 구조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첨가됐던 개념이 이제 기억의 표상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표상에 대한 개념은 기억이 어떻게 구조 속에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밀접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억의 구조적 관점과 요거는 이제 구조적 관점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처리되는 처리 과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처리 과정 동안에 이 그 기억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구조에서의 그 저장과 그 어떤 면에서는 기억의 표상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당히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입력되는 그 자극이 결국 이 여기에 보면 이만큼이 다 이제 기억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감각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단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의 개념에서 이제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 혹은 구조와 과정을 여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작업 기억에는 그 작업 기억과 단기 기억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비교적 한 2, 30초 동안에 기억이 작동되는, 또 현재 기억이 작동되는 과정을 이제 강조한다는 입장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단기 기억은 거기에서 이제 구조 자체를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구조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입장 모두 이 장기 기억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데요. 그 자급 기억이 이제 작동되는 그 위치가 이 장기 기억으로 볼 때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 기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어, 그 이 이제 세 가지 이제 기억 과정에서 기억 구조에서 과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화살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이동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억의 그 기억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은 점점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있냐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자극에 의해서 안쪽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의 처리를 우리가 이제 상향적 처리라고 이제 배웠죠. 버텀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효과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건 일방향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존에 기억이 되어 있던 정보가 이제 정보가 혹은 이제 지식이 이제 새로 입력되는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밑으로 작용하는 요 과정이 이제 하향적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래서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이 상향적 처리라는 것과 하향적 처리라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바로 이 단기 기억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각 과정에도 이 하향적 처리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지각 과정 자체는 일단 자극이 없으면은 그 저기 지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 없어도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이 단기 기억의 위치가 되게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구조의 개념과 과정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 기억의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극이 입력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부호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호화. 왜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코딩이라고 개념을 쓰거든요. 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는 것은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 키보드를 입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가락이 눌러주면은 키보드에 있는 자판을 누르게 되면 자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판에 연결된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물리적으로 눌리는 이 과정도 그럼 이게 처음이냐 하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우리 기억에서 그 어떤 자판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자판 본 것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표상이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에 이제 물리적인 운동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판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 그 힘이 가해지면은 그 힘이 가해진 그 힘이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그 물리적인 힘이 전기적인 신호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컴퓨터가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친다고 했을 때 A가 내 기억 속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가락으로 눌려졌을 때는 A라는 것이 A 자체가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자판에는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자판의 A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A가 동일하냐? 동일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자판이 눌려지게 되면은 그게 연결된 전기선이 이 A에 해당하는 어떤 전기적 신호가 이제 컴퓨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되는 것은 한 자극의 형태가 다른 자극의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시냅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의 자극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구조를 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자극의 모양이 변해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기억의 과정이라고 볼 때는 크게 이 부호화 과정 혹은 약호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기억에 하면 감각의 부호화, 감각의 저장, 그 다음에 감각에서 정보가 인출되는 것. 그 다음에 단기 기억도 부호화,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인출되는 것. 그 다음에 장기 기억도 부호화, 저장, 그 다음에 인출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이제 기억의 과정과 구조를 이제 통합을 하면은 이제 이런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제 그 추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망각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는 형태, 이런 유형의 이제 망각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제 망각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개념화할 수 있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기억의 그 과정을 초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7페이지에 보면은 기억의 이제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구조는 어, 그 기억의 구조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지만은 이게 에킨슨과 시프린의 기억 모형입니다. 그죠? 앞에서 나왔었죠. 이게 이제 그 이런 원통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물리적인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기능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설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그 다음에 그이 인간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있는 자극이나 정보가 그 다음에 기억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지식 이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계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의 정보가 들어가면은 그 정보의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들이 이제 필요로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입력이 되게 되면 기억이 입력된 정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그 자극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능동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107페이지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내용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스님이 설명했던 이제 개념들을 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부호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호화 과정, 부호화를 이제 그 N 코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드는 코드인데 이 엔코딩을 하면 이제 줄여준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의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일단 기억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은 기억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제시 시간의 개념을 이제 그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 시간이란 그러면 많은 시간을 보여주게 되면은 기억에 오래 남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간이 오래되는 것이 기억을 결정한다면은 기억이란 것은 순수하게 자극이 기억에 저장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키보드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 키보드 컴퓨터에 그 키보드의 A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고만 있으면 기억이 된다면은 그냥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기억이 되면은 지금 처리 수준 효과라고 하는 글자를 오랫동안 보고 있어봐요. 근데 자, 오랫동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동안에 처리 수준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처리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시연입니다. 그 시연은 이 이제 그 자극이 사라지더라도 너 보지 않더라도 사라진 자극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순수한 그 자극이 보여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하냐?
그다음에 시간은 짧더라도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다시 재코딩하느냐, 다시 반복하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어, 기억의 효과가 달라진다면, 즉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시간보다는 반복하는 양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기억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과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은 런더스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이크와 워킨스 실험 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스님이 그 강의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가 지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극을 그냥 지속적으로 보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요걸 이제 몇 번 이 자극을 이제 처리하느냐는 문제고, 세 번은 이 자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바로 다시 반복하느냐, 아니면은 이 자극을 보고 나서 이 자극에 보는 시간을 사이 시간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전체적인 시간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얼마만큼 처리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처리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장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필요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어떻게 잘 되냐는 것은 이것과 더불어서 그 기억의 양보다는 기억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적으로 기억을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처리를 우리가 의도적 처리, 앞에서 우리가 의도적 처리가 나왔죠. 내가 자 기억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적 처리를 하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리에 어떤 처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런 게 나왔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되는 것. 그러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에 빈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같은 이런 정보는 우리가 기억하려고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금방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처리 수준의 효과라고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을 할 때 정보의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그것을 어떤 그 질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건데, 그렇게 이 자극이라고 하는 이 자극을 어떻게 이제 질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느냐, 그 하나의 이제 방약, 그 다음에 방법이 처리 수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1페이지 보면은 이제 깊이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수준은 이제 처리가 여러 수준이 있다는 거고, 깊이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처리 수준 중에서 이 깊이가 깊을수록 처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럼 처리 수준이라는 게 뭐냐?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도 나누어 보게 되면 이 자극이 갖고 있는 글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극이라고 하는 글자의 그걸 이제 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발음이죠. 발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극이 지칭하는 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환경에서 입력되는 어떤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자극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라는 글자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는 순수하게 지각적인, 그 다음에 이거는 청각적인,
청각적인 이제 정보면서 이제 언어적인 발음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하는 이제 그런 정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이크와 록하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 가지 수준을 이제 변화를 시켜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12페이지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저번에 우리가 그 계열 위치 곡선에서 공부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들을 이제 저기 기억을 하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회상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요 그 글자의 모양, 그러니까 서구의 연구에서는 이걸 이제 대문자냐 그 소문자냐,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대부분 처음 쓸 때는 이제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이걸 형태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문적인 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어에서는 이 그 글자와 발음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발생하는데 왜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풀어서기죠. 영어는 이렇게 일자로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거는 공간적인 거죠. 이 모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의 모양이 아니라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공간적으로 가할 때 하고 노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처럼 이렇게 이제 공간적으로 이런 이제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구조로 기억을 시킨 경우 이걸 이제 이 단어를 구조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이 뭐냐라고 기억을 했을 때, 요거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했을 때 20, 40, 60 아주 20%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처리 수준 효과를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험을 해보면요, 이 글자의 우리는 이제 그 대문자 소문자 대신에 그게 이제 명조체냐 아니면은 이제 그 굴림체냐 뭐 이런 식으로 글자의 모양으로 이제 기억을 시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영어와는 달리 요 두 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어는 이게 이제 이만큼 더 높아져서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이 글자가 구조, 어문, 의미로 이제 수준이 나눠진다면은 한국어는 요 두 가지는 동일하고 의미가 다른 수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제 어문 글자, 어문 그다음에 요건 두 가지 동일하고 요게 의미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영어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처리 수준이 뭐냐,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예.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자체로는 그 기억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약하다.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뒤에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TAP TAP 그게 이제 112페이지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ESP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처리 수준은 부호화 과정의 활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부호화 활동의 이런 처리 수준의 효과가 이제 절대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출 시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건 전부 다 인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상을 한다면은 전부 다 기억에서 이제 인출 과정이 이제 포함되는 거니까
이 부호화와 인출을 우리가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처리 수준의 효과가 이제 그 비판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정교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 112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호화 시의 이제 처리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이 되는데 결국 저기 깊이 처리 이론 그걸 LO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벨 오브 프로세싱이죠. 그러니까 LOP를 는 그 이제 의미적인 것인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그 의미가 자극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자극이 각에 표현된 거죠. 그게 이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냐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 기억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서 이 자극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어떤 의미를 얼마만큼 제공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화 이론은 장기 기억에 이제 부가적 정보가 이제 기억을 이제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113페이지 첫 번째 줄에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의 기능이고 그러면은 이 위에도 이제 건물은 몇 층이다. 그다음에 건물은 그 뭐 저기 뭐야 뭐 무슨 색이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가격은 얼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이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부가적인 정보가 무조건 그 부가적으로 건물이 뭐 땅 위에 있다, 건물이 건물 위에 구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무작정 정보를 추가하면 기억이 잘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화 이론이 적절하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과 이 부가적인 정보와의 관계입니다. 즉 이것에 의미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교화 이론이 이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냥 부정확한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가 이제 기억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부호화 시에 작동하는 부호화 시의 기억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심상 효과입니다. 심상이라는 것은 이메이저리죠. 이메이저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형태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각의 그러니까 심상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표상이죠. 표상을 여기 보면은 이 저기 뭐야 저글러 드레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그 물리적인 거죠. 두 개 다 이제 물리적인 거. 이거 보면 퀄리티, 컨트롤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짝을 이제 요렇게 지어서 기억을 시켰을 때 요렇게 기억을 시켰을 때 어떻게 기억이 잘 되면 이게 기억이 가장 잘 되고 이게 이제 기억이 가장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를 이제 페이비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듀얼 코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이런 특히 이제 그 추상적인 단어를 기억을 할 때는 그 심상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개념도 이 시각화해서 그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정보 처리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보 처리가 뭐냐, 그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컴퓨터 비유로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한 거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이제 그 이 환경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그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기 참조 효과입니다. 자, 이게 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참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억되는 정보하고 이게 자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억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지만은 기억에 저장된 정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심리학 하면은 심리학이 이게 과연 자신으로 느낄 수 있는 개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자신과 관련되려면은 자기 이름은 자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름 같은 것이 기억을 안 할래도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자기 참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학교 이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의 주소,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 다음에 자기 집의 그 구조적인 것 이런 것도 다 자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의미 처리보다도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로저스 등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앞에서 나왔던 그 저기 LOP죠. 그러니까는 깊이 처리 이론에서 조작했던 변인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 참조적인 정보를 추가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 참조는 이 단어가 당신을 기술하는 단어냐 그걸 집으니까는 이게 이제 거의 그뭐저 배 이상의 기억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관찰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부호화 시의 기억에 그러니까는 이 부호화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은 단순히 오랫동안 본다. 그 다음에 몇 번 우리가 그 단어를 반복한다. 이런 그 단순한 물리적인 반복이나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 같은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적인 것, 그 깊이, 정교화, 그 다음에 심상,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참조 이런 질적인 처리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훨씬 이제 기억이 잘 된다고. 그럼 이것의 기반이 뭐냐면은 이거는 결국 자극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거. 이 다 이제 자신과 관련된 게 본래 의미가 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기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책에 보면은 이제 115페이지에 그 저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장의 개념에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의 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구조의 개념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저장의 개념이니까 저장을 일화적으로 기억을 하느냐, 의미적으로 기억을 하느냐. 일화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의미적으로 기억하는 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고요. 그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관찰되냐면 기억 상실증에서부터 관찰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116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단일 기억 구조에 관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의미와 그 일화를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구조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기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게 일화적으로 경험한 것과 의미적으로 경험한 걸 구분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구조 이론보다는 좀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게 과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과정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기억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신경
학적 수준에서 신경 뉴런의 이제 복잡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어, 직접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왜냐하면 기억 자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억은 여러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에 관련돼서는 기억이 이제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117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은 이제 간섭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그 저기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보면 이제 그 인출 과정의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출 단서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억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인출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인출의 조직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락 효과,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 기억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인출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월요일 시간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맥락 효과, 근데 이제 이 맥락 효과에 대한 이제 재밌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저기 동영상에 요 동영상을 올렸더니 이게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이제 뭐 걸린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 약호와 특수성 원리, 요것도 이제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엔코딩 시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애드 테스트 시는 이거는 인출 시입니다. 요 두 간의 중복. 그러니까는 이 약호화 시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잘 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충분 조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튜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에 대한 상당한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억의 실제적인 기억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 좀 나오겠지만은 먼저 그 저기 좀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나왔던 요 아까 조금 전에 자기 참조와 관련된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자전적 기억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자기의 셀프, 그 개인, 그 다음에 에피소드, 그 다음 일화적인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랫동안 기억, 그러니까는 라이프 스팬이죠, 그죠? 생애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요것들이 이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섬광기억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갑작스러운 큰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이런 거고요. 요 전문가 기억은 지난 시간에 잠시 나왔죠, 그죠? 우리가 기억에서 정보가 정교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 기억이 될수록 기억은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LT 롱텀 워킹 메모리가 나왔죠, 그죠? 요런 단어로 한번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해서 하시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격자 증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에서 기억을 했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한 행동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이거 상당히 이제 미래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의 이 정서적인 시스템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억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요거는 별도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 기억의 과정의 뒷부분은 선생님이 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강의의 내용은 요까지 해서 이제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